자, 이번 강의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죠. 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시행 방식은 뭐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거냐 하는 것 갖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도시개발 방법의 시행 방법이라는 것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가격과 부근의 지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격이 부근의 지가보다 낮다 그러면 무슨 방식? 수용 방식이나 수용 사용 방식을 취하는 거고, 그 다음 이것이 부근의 지가보다 높다 하면 높거나 아니면 공공의 효용을 증진시켜야겠다. 공공의 효용을 증진시켜야겠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무슨 방식을 취하면 환지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환지 방식.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인데 이 두 가지를 뭐 할 수 있냐면 혼용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방식? 혼용 방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혼용은 처음부터 분할 혼용이 있겠고 미분할 혼용이 있다 하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방식은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 변경할 수가 있는가? 그래준다면 특히 이 가격이 낮다가 그러면 낮은 건 무슨 수용 방식이죠. 근데 처음서부터 수용 못하는 것은 조합은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땅을 자기가 수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데 공적 사업은 수용 방식, 전부 환지 방식을 바꿀 수 있겠고, 또 아니면 수용 방식 중에서 혼용 방식을 바꿀 수 있는데 조합은 못하고, 그 다음 혼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공적 기관, 즉 국가, 지방자치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단체, 또 지방공사가 그렇게 해당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가장 정리할 건 위에 있는 수용, 사용 방식부터 보면 되겠죠. 그 수용, 사용 방식 그랬는데 여기 있는 그 수용, 사용 방식을 기준점으로 생각한다면 자,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근의 가격이 뭐다 그랬죠? 낮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부근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해서 동가치권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부근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빼앗아서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그러니까 택지 자체를 조성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수용을 못한다면 이미 앞에서 조합은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이 수용을 할 때는 민간 시행자, 조합을 제외한 이 시행자 중에 민간 시행자는 먹튀가 있죠. 먹고 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갖다가 소유해야 되겠죠. 갖다가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다 하는 걸 잘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우리는 사업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채권은 이제 토지상환 채권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그 일부를 발행할 수 있겠고 원하면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면 발행하는데 일부를 발행한다 그러면 2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김영식 증권입니다. 그래서 김영식 증권에 의한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채권 원부에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발행하려면 특히 이건 발행 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승인권자, 즉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이 할 때는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그럼 시험을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급보증은 틀렸습니다. 민간만이 받는 거고 지방자치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자율이 문제가 되겠죠. 자, 이자율은 발행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수급상, 주택의 수급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렇게 수용을 해서 집단지로 택지를 조성했잖아요. 그럼 이 집단지로 택지를 조성했으면 이를 갖다가 뭐 할 수가 있느냐? 가서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해야 되는 거죠. 그럼 공급은 원칙이 바로 뭐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뭐냐? 이렇게 보면 자, 공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걸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을 가져간다. 그러면 공급의 원칙은 그 실시계에서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실시계 정한 대로.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공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본다면 원래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경쟁 입찰.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천 방식이 있겠고 수의 계약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추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축 공장이라고 외우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공장? 단축 공장.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된다. 단축 공장. 그럼 추천 방식은 단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다음 임대주택 건설 용지, 국민주택 건설 용지, 공택지, 공장 용지. 그래서 이게 있겠고 수의계약이다. 채권 받은 사람 수의계약해야 되겠죠. 또 국가 등한테 수의계약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상한 채권 받은 사람한테 가져간다. 또 선수금 받은 사람한테 가져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이 예외고 자 공급할 때 이제 뭐냐 가격이 문제 되겠죠. 가격 위에 건 방법을 얘기하는 방법. 자 가격은 원칙적으로 경제 입찰이니까 감정 가격을 기준점으로 해서 거기 최고의 쓴 낙찰가를 쓴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외적으로다가 감정 가격 이하로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무슨 가격이야? 감정 가격 이하로 주는 경우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관한 사항이 교재에 제가 언급을 갖다 해놨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다음 감정가격 이하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공적 사업 같은 거라든가 또 이주택지 같은 거라든가 또 정책적으로 그 지방에다가 사람들을 갖다 불어들이기 위해서 외부에 세수를 확보해서 외부 사람을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는 것이 그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여기 사업 방식 중에서 본다면 종전에는요 다 이렇게 저 따름 평탄 작업을 했죠. 지금 그렇지 않고 이걸 갖다가 3분의 1은 이 3분의 1 자 3분의 1 중에 3분의 1은 있는 그대로 평탄 작업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라는 걸 원형지 개발 사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개발 사업 방식? 원형지 개발. 그럼 원형지 개발은 얼마를 갖다 하면 3분의 1 한다. 꼭 아시면 돼요. 3분의 1 범위 내에서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럼 이 원형지를 갖다가 개발해서 가져갈 때 원형지 자체를 갖다 공급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원형지 공급자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머릿속에 생각할 때 3분의 1을 갖다 한다면 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승인받도록 돼 있어요. 누구한테 승인받느냐? 지정권자한테 승인받고 누가? 여기 사업 시행자가. 이걸 갖다가 승인받아서 원형지를 갖다 조성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공급을 해. 누구한테 공급하느냐? 원형지 개발자한테. 그럼 원형지 개발자가 누구냐? 하는 걸 아시죠. 원형지 개발자는 5가지입니다. 여기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로 개발했다. 3분의 1 범위로 원형지로 개발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정권자 승인받을 때는 조건부로 다 해줄 수도 있어요. 밀도라든가 이런 조건을 취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여기 보면 이 사업 시행자는 이 자체를 조성해서 공급할 때 역시 여기도 시험 문제 포인트는 공급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와 똑같이 공급 방법.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과. 그럼 여기 원형지 개발자는 5가지가 있죠. 그럼 5가지가 뭐가 있느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분명히 있겠고 또 나가서 지방공사, 또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자, 국가, 지방자치, 공모에 선정된 자, 그 다음 원형지를 학교 용지나 또 공장 용지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들이 되는 거단 말입니다. 꼭 아셔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 공급 방법은 어떻게 할까? 국가나 자 보세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 공모에 선정된 자 이들은 수의계약하면 되는 거니까 무슨 계약? 수의계약. 그런데 학교나 공장 용지로 쓰겠다 하는 사람은 경쟁입찰하는 거예요. 그럼 경쟁입찰을 갖다 2회 이상 유찰됐다. 그러면 수의계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구조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방법이 있지만 이제 가격이 중요한 거죠. 가격은 여기 원형지를 개발할 때 기반시설을 갖다 설치할 걸 전제 조건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원형지 줄 때와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줄 때는 가격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 원형지 개발자와 사업 시행자 간에 감정가격에다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거기 예를 들어서 그 기반시설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와 그
사이에 대해서 서로 간의 시행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형지 개발자는 이걸 갖다가 가격이 보니까 어쨌든 조성적인 입장에서 보면 싸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갖다가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 제한을 받는 거예요. 왜? 싸게 받았으니까 곧바로 전매하면 전매 차익이 생기죠. 그래서 10년 범위 내에서 전매 제한받는다. 단 이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국가나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얘는 착수해야 되겠죠. 그럼 착수를 갖다 한다. 그럼 우리가 그 정한 기간 내에 착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착수를 갖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공급 계약을 갖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 착수했지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더라. 아니면 또 동의 없이 제3자한테 전매했더라. 그러면 계약을 갖다 취소하면 돼. 누가? 여기 시행자가 원형지 개발자한테. 다만 여기 시행자나 원형지 개발자가 위반했을 때는 지정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볼 수 있겠어요. 그럼 지정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원형지 공급 승인을 갖다가 취소하거나, 알겠죠? 시행자로 하여금 이행 촉구하는 거나 원상 회부를 한다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취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무슨 방식이 있냐면 환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이 절에 가장 중요한 건 수용 방식에서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방법, 가격, 조성, 여기 원형지 개발의 경우는 조건부를 할 수 있다. 방법, 가격, 그 다음에 원형지 개발자 5가지, 그 다음 여기는 전매의 제한을 받는다. 누구는 안 받는다. 국가, 지방채를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제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이 환지 방식이란 말은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하는 방식을 얘기한다. 그래서 부근의 가격에 비해서 여기는 원주민을 두고서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바로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해서 제자리에다 돌려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 것을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럼 환지 방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환지 계획 작성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럼 환지 계획을 갖다 작성해서 인가 받는데 다 받는 게 아니라 행정청이 아닌 자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만 누구한테 받냐? 자,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인식해 줘야 되겠어요? 아, 여기는 반드시 필요한 자체가 보면 그 환지 계획을 갖다 작성하는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환지 계획 작성에서 본다면 환지 설계는 알죠.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설계. 두 번째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아, 하얀 땅과 노란 땅 사이에. 그러면 면적이 줄어들 수 있고 늘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나와야 되겠고, 또 채비지, 보류지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가 이루어질 수 있냐? 입체 환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 자, 무슨 환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입체 환지 같은 걸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체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죠. 자, 뭐가 중요한 것이냐? 작성 기준 있죠. 작성할 때 원칙 있죠. 원칙은 어떻게 정한다 그랬어요?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즉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주의?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서 거기에 예외가 있다면 환지 부지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뭐가 있더라? 환지 부지정 있습니다. 또 면적의 적정화를 해서 환지 부지정이라는 건 뭐냐? 떠나겠다는 사람 떠나게 놔두는 거예요. 그럼 떠나게 놔둘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 보면 환지계획 작성 중에서 원칙이 절충주의인데 거기에 예외, 이걸 꼭 아시란 말입니다. 예외를. 그런 예외에 속하는 것은 뭐가 있냐? 환지 부지정. 떠나겠다는 건, 자,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데, 이 동의는 반드시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되냐? 여기면,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 다음 면적의 적정화, 증환지 할 수도 있고 감환지 할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들 공공시설 중에서 용도가 폐지가 된 게 있어요. 불용지죠. 그런 건 원칙으로 학교나
이런 것은 그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용도가 폐지된 건 지금 면적이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철거해서 다른 사람 땅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환지 대상 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여기 땅 소유자들이 많은데 요걸 갖다 채비를 쓰고 요거 보류지고 그러면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한 곳에다가 건물 져서 입체환지로 다 하겠다. 그럼 입체환지를 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통지하고 신청받아서 가서 너 1대1로 다 주겠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가진 만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채비지라는 것은 사업 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서 팔 수 있는 땅이 채비지고 그건 보류지 중에 일종이다. 보류지 중에 뭐가 나타나다? 채비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런 걸 작성해서 인가는 누구한테 받냐? 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아요. 그때 이거는 누구만 받느냐? 비행정청만 받는다.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공람을 시키는 거예요. 일반한테. 공람시킨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다음 공람에서 그 사본을 갖다 일반에 열람시키는데 되게 14일 이상 공람시키고 의견 제출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날 때까지 모두가 못하면 사업이 장기화될 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두 번째는 환지 예정 지정입니다. 환지 예정 지정. 자, 환지 예정을 갖다 지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여기 보니까 환지 예정 지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연상하시면 되냐면 사업이 다 안 끝났는데 사업이 장기화돼 여기는 완성됐어. 그럼 여기 사람이라도 일단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건 제한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환지 예정 지정을 하면 가서 지정해서 예고하고 통지하면 이때 효과 발생 가장 중요한 게 효과죠. 그래서 환지 예정 지정은 왜 하냐? 사업이 장기화될 때 거기에 따른 사건 제한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럼 환지 예정 지정하면 지정 효과 꼭 나올 수 있겠죠. 그걸 갖다 보면 보겠습니다. 종전 토지의 사용 수익 금지된다. 자, 요 땅을 갖다 그대로 못 쓰죠. 대신 요 땅을 주겠다. 요 땅을 여러분 쓰라. 일단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종전 땅은 사용 수익할 수 없지만 처분할 수 있어요. 그다음 여기에 장애물이 있다. 그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계시를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만약에 여기 봅시다. 여기 땅은 원래 병땅인데 이걸 요걸 갖다 환지 예정 지정. 요 갑땅이잖아요. 또 병땅이잖아요. 이걸 갖다 을이 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전반적으로 수인해야 돼요. 참아야 되겠죠. 남이 쓰더라도 참아야 되느니라 하는 수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채비지는 누가 써야 되겠죠? 사업 시행자가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관계 중에서 자 미리 여기에 임차권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럼 가서 미리 환지 예정지 때 여기 당신 이렇게 소유권자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통지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 증감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냐? 환지 처분이 나타나야 되겠죠. 환지 처분하는 것은 일단은 공사가 완료 공고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절차 자체와 효과가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절차와 뭐가 중요하다? 효과가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라는 것은 공사가 완료됐다는 완료 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 완료 공고하면 이걸 갖다가 지체 없이 일반인에게 공람시키는 겁니다. 그 공람시키면 의견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견 제출. 공람은 되게 10살 이상 하는 거. 의견 제출한다. 그럼 의견 제출이 없다. 그럼 준공 검사를 해줍니다. 그럼 준공 검사가 떨어졌다. 그럼 우리가 준공 검사 떨어졌다. 원칙적으로 60일 내 가서 이걸 갖다 환지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환지 처분하면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공고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보면 이 통지하고 공고한다. 그걸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알려주고 공고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효과는 언제 발생할 것이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공고 다음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효과는 공고 다음날 효과가 발생한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날 관계를 본다면 권리관계가 이전 확정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환지 부지정 땅, 지정되지 않는 땅은 어떻게 하겠어요? 환지 부지정 토지는 권리관계 이전 확정된다 볼 수가 없죠.
떠난 사람 땅은 여태까지 사업 시행자 관리했어요. 그러면 그날 고만둬야 다음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 원칙적으로 교재를 보면 환지는 그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 다음날 종전 토지를 보는 거고,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원칙적으로 새로운 토지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만 환지를 정하지 떠나겠다는 사람 땅은 환지처분 공고 종료가 있는 날 소멸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재판상 행정상 자원속처분 그 땅에 딸려 있는 거,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 땅에 딸린 거니까 당사자가 옮겨간다 할지라도 옮겨가지 않고 그 땅에 남는 겁니다.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지역권은 통행, 관망, 인수를 위해 쓴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옮겨갔다 지역권이 옮겨가는 거 아니죠. 그 땅 그대로 남는 거예요. 다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새로운 도로가 났으면 지역권은 필요 없죠. 그럴 때는 소멸되는 거죠. 환지처분 공고 종료에 소멸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입체 환지가 있죠. 자, 여기는 이제 다음날 권리관계가 이전되고 확정된데, 이전 확정된다. 근데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것이 세 가지를 얘기했고, 그다음 입체 환지 처분 어느 날? 다음날. 그러면 소유권의 일부, 소위 우리가 구분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건물에와 땅의 지분권이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다만 저당권 있다. 저당권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걸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 입체한지 원래는 1대1로 주는 게 원칙이죠. 자, 1토지다. 1주택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가진 만큼 갖는 경우 줄 수 있다 그랬죠. 자, 어떤 경우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과밀 억제권에 속하지 않다 그러면 가진 만큼 줄 수 있어요. 또 관사 숙소 같은 공무원의 관사 숙소에 가진 만큼 줄 수 있어요.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다 그러면 가진 만큼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과소하다. 안 줘요. 그럼 과소하다는 건 뭐냐? 땅 가격이 건물 가격 대비에 70% 이하다. 그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경우 그래도 이거에 불구하고도 줘야 되는 경우 있어요. 속된 표현으로 쓰러져가는 판잣집, 개집같이 줬더라도 주거용이면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규모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고, 만약에 이러한 입체 환지처분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남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반 분양하면 되는 거죠. 다음 채비지 보류지가 있죠. 우리는 채시 보환 이렇게 외우죠. 채비지는 다음날 시행자에게,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져간다. 그래서 채시 보환. 채비지는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보류지는 환지처분이 정한 자에게 가져간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런 관계가 끝나면 청산금이 확정되는 거죠. 왜? 권리관계가 확정됐기 때문에 나는 얼마 내고 얼마 받냐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게 된 거죠. 다음 환지처분 후의 조치가 필요하죠. 이거 했다 그러면 후의 조치가 필요한데, 후의 조치는 이제 뭐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채비지를 처분할 수 있죠. 누가 가졌죠?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는 거죠. 다음날. 근데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미리 처분할 수도 있었죠. 청산금을 이제 교부 징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산금을 교부 징수한다. 볼 수 있겠죠. 청산 교부 징수는 확정됐다.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가 있다. 그럼 다음날부터 그거. 그렇지 않고 이제 확정됐다면 5년간 행사하자면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료 증감 청구를 환지 예정지 때 했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60일 내 임대료 증감 청구를 요구하고,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권리 포기, 계약 해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등기. 그러면 뭐냐? 환지 공사 끝났기 때문에 환지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완료된 날부터 다음 날부터 14일 내 등기 촉탁이나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 될 때까지 타 등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만 채비지가 있어요. 채비지는 미리 팔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환지 예정 지정 때 채비지를 팔 수 있었어요. 그러면 채비지를 먼저 환지 처분 이전에 등기원이 발생했으니까 팔면 돈을 잔금 치다가 여기에 있죠. 그럼 여기로부터 반대부터 60일 내, 그러면 60일 내가 그 사이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용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용 부담 원칙적으로 시행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행자 부담은 법률 특별한 시행자 부담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냐? 수익자 부담. 우리가 봤을 때 원인자 부담이 수익자 부담. 그럼 수익자 부담은 이득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겠고, 이득받는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외곽순환도를 갖다 했다 그러면 외곽순환도를 누가 줬다?
그럼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외곽순환 이용하니까 수익을 받죠. 그러면 이럴 경우는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시도시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안 이루어지면 국토장관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을 해줘요. 이거 차이가 있다는 거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회계가 있는데, 회계라는 것은 시도자 시장군수가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을 촉진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우리는 뭐가 있냐면 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하는 거냐?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군객시설 사업,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서 하는 것이다. 그럼 결국 누가 발행하는 거죠?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럼 시도가 발행할 때 역시 이거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꼭 조심하세요. 자, 누구의 승인을 얻는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다. 이래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다음에 가서 발행하는 방법은 그 채권 등록기관에 등록 발행하는 것도 있겠고, 또 뭐로 발행하는 게 있다? 무기명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작 방법까지 발행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 매입 대상은 바로 뭐냐? 매입 대상은 수용 방식을 한다. 그럼 수용 방식을 할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급받은 사람 채권 매입해야 돼요. 또 민간 시행자 사업한다. 매입해야 돼요. 또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서 개발의 허가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수반한 자는 매입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뭐를 공부해야 될 것인가 보여준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공부해야 돼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재개발, 재건축하면 정비구역이 있죠. 그럼 정비구역이 먼저 지정되기 전에 먼저 여기다 어떻게 했다는 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돼요. 계획에 의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는 투기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미리 소급적으로 행위제한을 갖다 3년 플러스 1년 소급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 사업이 바로 뭐냐? 이 정비사업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럼 정비사업이 6개가 있다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비구역이란 도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정공고된 것을 얘기한다. 그럼 정비사업은 이 자체는요, 정비구역이라고 하는 주택단지 안일 수도 있고 주택단지 밖일 수도 있어요. 주택단지 안과 밖의 경우는 원래는 주택단지 안이 원칙적으로 정비구역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거는, 아파트 같은 거는 여기가 아파트다. 그럼 아파트 사업계획서는 어디 1단의 토지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택단지입니다. 그러나 여기 진입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로 필요하니까 주택단지 밖도 포함시켜서 정비구역이 여기도 포함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뿐만 아니라 어디 포함시킬 수 있다? 밖도 포함시킬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6가지 사업이 바로 뭐냐? 첫째, 여러분 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우리 본강 때 배웠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달동네를 연상하는 때 했죠? 달동네 어떤 분이 많이 계십니까? 저소득주 및 집단적으로 거주한다는 거. 소위 그게 문제고. 두 번째,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거. 극히 열악. 또 가서 노후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달동네 연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주택 재개발과 주택 재건축은요, 노후 불량 건축은 맞지만 정비 기반 시설의 차이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하는 거고, 정비를 양호하면 재건축하는 거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다는 건 맞습니다. 밀집되어 있다는 건 맞지만 차이점이 거라. 다만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건 다 같습니다. 다음,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심, 부도심의 기능회복, 상권 활성화. 자,
우리가 뭐든지 생애 주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잘 발전하다가 쇠락기를 거칠 경우 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걸 도심, 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 부도심에 대한 도시기능 회복, 나가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게 하는 걸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관리사업 같은 거 안국동 한옥마을 같은 거 연상하시겠죠. 그 철거해야 됩니까? 철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철거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거기 있는 주민이 가장 불편 느끼는 건 정비 기반시설과 주민의 그 이용시설을 갖다 확충해주고 누가 할까? 시에서 해줘야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주민이 필요한 공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걸 해줘야 되겠죠. 그걸 철거하지 않고 하는 것. 소위 주거환경 무슨 사업? 관리사업.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공동의 이용시설을 확충하고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가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가로구역을 우리 얘기했죠. 사방팔방 도로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을 무슨 구역이라고 하자? 가로구역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로구역을 기점으로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구역에서의 소규모로 되게 요 가로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럼 소규모로 한다. 종전에 7층이었지만 15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럼 여기 가로구역이란 말 분명히 했죠. 가로구역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될 수 있지만 도로가 둘러싸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구역을 갖다 설명하는데 면적, 해당 면적을 얼마를 기점으로 한다? 소위 10,000제곱미터 미만. 그 안에는 4m 이하는 가능하지만 4m 이상 돌아두면 계획도로잖아요. 그럼 나눠줘야 되겠죠. 자, 다음, 여기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중에 단독도 있고 공동 있잖아요. 단독은 호, 공동은 세대를 하잖아요. 그냥 20 이상이면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우는 종전과 달리 우리가 너무 노화되다 보니까 안전성이 자꾸 깨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냐 불안감이 생겨요. 그래서 종전은 그 20년 이상이 되는데 상한선을 뒀어요. 20년 이상, 30년 이하 이렇게 돼서 가져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 연상하시면 되겠고. 다음, 이제 정비 무슨 시설이 있어요? 기반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것과 공동 이용 시설 구별해야 되겠죠. 정비 기반 시설이라는 건 도로, 상, 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같은 것에 속할 수 있겠고, 주민이 필요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건 주민이 공도로 사용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또 구판장,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주택단지를 했죠. 주택단지는 사업계획성에 얻은 일단의 토지를 갖다 원칙으로 이야기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 시행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뭘 갖다 기점을 했냐. 토지 등 소유자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를 공부할 때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뭘 갖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냐면, 여기는 정비구역안이 원칙이다. 그럼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다 합쳐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정비구역이 아닌 게 아니라 정비구역 밖을 포함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포함시킨 건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럼 주택 재건축 사업 아까 진입로 때문에 정비구역 밖도 포함시킨다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주택단지 밖도 정비구역 안에 포함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택 재건축 사업은요, 토지 소유자가 있겠고요. 그 다음 건축물의 소유자가 있는 건지, 자, 이 사람은 없습니다. 지상권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가로구역이기 때문에 정비구역은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역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은 밖도 포함시키고 지상권자가 없다는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이 아닌데
지상권자도 포함시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택공사 등이란 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같이 얘기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고요. 정관 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거죠. 정비구역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럼 기본계획을 이루어지기 앞서 뭐가 있으면 기본 방침이 수립됩니다. 이 기본 방침은 누가 하는 거냐? 국토장관이에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는 가서 이 국가가 이런 정책적으로 정비 사업을 한다.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에 따라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정비 기본계획은 자, 이걸 아셔야 되겠죠. 정비 기본계획이 먼저 있어요. 기본계획은 하나의 포괄적 계획으로서 권역별로 다 여기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으로서 여기는 우리가 특광 알겠죠? 시장은 반드시 하는. 그럼 군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이 되는데 자, 군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시장의 경우는 대도시는 머스트 반드시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 시의 경우 대도시가 아닌 경우는 can 수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국토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가 아니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는 게 원칙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가져가는 얘네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이들은 바로 수립할 때 거기는 수립 전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립 절차 전에 그 공람을 시켜요. 주민의 의견 청취를 통해서 공람을 시키고 나가서 이 공람을 시킨 다음에 주민의 의견 공람, 그다음에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수립을 합니다. 수립 누가 수립하죠? 특광, 자 시장 수립하는 군수가 없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렇게 했다면 협의 심의를 거쳐서요. 협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이를 갖다가 고시하는데 승인받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대도시는 승인 안 받습니다. 여기 보세요. can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으면 이 시장의 경우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나머지 고시하고 그러고 나서 이를 갖다 송부해줘서 결국 고시해서 보고 누구한테? 국토장관한테. 그러면 정비 기본계획의 경우는 이와 같이 가져간다는 꼭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 공람은 14일 이상 공람시키고 의회 의견은 60일 도과도 안 되면 받은 거로 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 여기는 모든 시가 다 수립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특광자 시장이 하는데 단 대도시는 반드시 일반 도시 경우는 도지사가 필요하다. 일반 도시라는 건 50만 넘지 않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승인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작성 기준이란 건 다 누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강좌는 정비계획과 여기에 대한 수립,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이거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